네, 나선 토크 3시의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의 천하람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이배 전 의원, 김성애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 스페인에서 나오는 일들,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일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주제는 강정 아나운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전직 대통령들과 정재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축하 속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하며 이렇게 도어 스태핑하는 모습을 두고 새롭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지지율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20일 RN서치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틀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한번 보면요. 부정평가가 1.1%포인트 차이로 앞섰고요. 같은 날 나온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조사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자, 오늘 나온 데이터 리서치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는데요. 긍정평가와는 5.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다만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9%포인트 오차범위 바깥으로 긍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자, 오늘로 취임 51일째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굳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걸까요? 예, 첫 주제는 굳어지는 데드크로스 물음표였습니다. 물음표라는 건 방향을 알 수 없다, 아직은. 그래서 저희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 여러 번 써먹습니다. OX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예. 꼭 미리 안 놔주시고. 이런 게 또 있어야 자연스럽고 또 뭔가 라이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깨알 라이브죠. 깨알 라이브죠. 또 김우식 교수님 좋아하시니까 제가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각 패널 분께서 내가 여론조사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이면 O, 부정이면 X입니다. 예. 사실 해보니까 제가 너무 뻔한 걸 했던 느낌이. 너무 답정너 질문 아닙니까? 예. 데드크로스가 이어질 것이냐, 예. 아니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비슷하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데드크로스가 된 상황에서 좀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 있었고 다시 회복할 것이냐 OX로 이어갈 것이면 O입니다. 잠깐 떨어진 것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X입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고 예상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것이다가 예,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예상했던 구도에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우식 교수님만 세모로 해주셨고 역시 제2배 전 비대위원님과 김성애 소장님은 O, 계속 데드크로스 상태로 갈 거다. 예. 천하람 혁신위원께서는 네, 혁신을 잘 해서 저희가 반등할 겁니다. 혁신을 해서 반등할 것이다. 예. 대통령님과 상관없이 당의 혁신이 잘 돼서 잘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의 악재 중에 당의 악재도 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물론 경제 상황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가 대선 지선을 이기고 나서 당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분명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너무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로 이게 가지는 않는데 분명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당내 어지러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른바 당내 권력 투쟁.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아무리 소수당이지만 입법에 있어서도 어떤 좀 성과가 나오고 오히려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고 민주당이 그걸 발목을 잡는 프레임이 나와야지 저희 당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 건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당이 혁신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열자 그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가 계시는 그림은 참 볼만한 그림이네요. 대통령 특사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민주당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혁신하자고 이제 혁신을 하시죠. 그럼요. 잘하실 거라고 봐요. 천하람 혁신위원이 잘 하시면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거고 천하람 혁신위원이 만약 잘 못하시면 반등이 계속 가는 거죠. 뭐. 그럼 어려울 수도 순전히 있다. 이거는 네. 천하람 혁신위원한테 달린 문제네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체형이 또 윤 대통령과 비슷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꼭 붙잡고 같이 반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체형이 윤 대통령과 비슷하다. 체형만 비슷한 게 아니라 걸음걸이도 비슷하고요. 아, 예. 점점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이 원래는 뭐 이핵관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알다시피
대선 전에 네. 장제원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벌인 다음에 찾은 분이 그렇죠. 순천갑의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는 얘기를 아주 자주 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이제 점점 당내 자기 입으로 권력의 점점 많이 흐름을 하고 엿보이는 일종의 바로미터.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센 제가 아유, 얘기인가요? 당대표 대통령 다 소중하죠. 소중하죠, 아유, 당연히. 그럼요. 네. 저도 일단 이제 김우식 교수님 세모로 든 것부터 좀 얘기를 예, 해주시죠. 일단 지금 뭐 데드크로스가 되느냐 마느냐인데요. 그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대통령 취임한 지 2달이 안 됐는데 그 부정 평가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만 겨우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지지를 몰아주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안 찍었던 분들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찍었던 사람들이 그냥 기대를 갖고 보는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통령한테 주는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 지지층이 아닌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서 심지어는 민주당 쪽 사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좀 광폭의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건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와서 나토에 가서 많은 정상들을 뵙고 오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행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천하람 의원이 정말 잘하셨어요. 당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 당에서 그런 대통령의 지지율 확대를 위한 당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준석 대표와 뭐 다른 윤핵관들 사이의 갈등 자체를 우리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지금 당에서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아 정말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천하람 혁신위원 빼고. 아, 아닙니다. 저는 저 예. 얘기 아니고 컨텐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내용들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부 지금. 초기에는 국정 비전을 보이고 윤석열 정부가 뭘 할 것이다. 여기에 관심이 모여야 되는데 당에서부터 내부 권력 싸움만 자꾸 뉴스가 나오니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예. 원인을 하나의 당으로 꼽으셨고 네, 뭐 저는 이제 다른 원인들을 좀 꼽으신다면요? 그 김기식 교수님 말씀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데 결국 그 정권 초기에 대부분 통합 행보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여가부 폐지한다라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 대선 때 이어진 성별 갈라치기 같은 그런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사 문제에서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통합적인 모습 뭐 누군가를 더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만 예.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지지율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하향세로 온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6월 들어가지고는 이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전 정권 때리기라고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서해 공무원 지금 월북 문제 예. 이 논란도 그 지난 정권에 있었던 것을 계속 파헤쳐가지고 뭐 들쑤시면서 뭔가 논란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실망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당도 저는 지금 우리 천하람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혁신위가 잘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게 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7일 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이 나도 또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 당에서 계속 어떤 그 내용들이 쌓일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지금 2명의 최고위원 계속 지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건 저는 계속 갈 것 같거든요. 뭐 윤리가 끝나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별로 이렇게 잘할 게 없어서 계속 좀 떨어지지 예. 않을까. 예, 뭐 예. 계속 적다가 계속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씩 긋고 있었는데 같은 이야기 계속 제 나중에 생각에 이제 오늘 많이 쓰셨어요 또. 나무- 왜 이렇게 나- 앞뒤가 이유를 한 많아, 우리. 7개 정도 예. 쓰셨다가 예. 6개를 그래도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그렇게 악재가 거 많아요, 저는 우리.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가도 오르고 있고 이율도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기본적으로 쌓이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 일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배경 설명조차도 그럼 우리 예. 정부는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춰졌던 점도 국민들로서부터는 답답했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런데 뭐 이런 빵을 사러 가거나 구두 사러 가는 것이 서민 행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공부 안 하시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의 부작용으로 나토 가기 전에 열공 모드라는 단어가 또 나와서 아니 이제 와서 외교를 공부한다고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문제였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기재부 관료들을 너무 믿고 계신 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 잡고 유가 잡아야 된다는데 대책으로 내세우는 게 유류세 인하. 이거 정유 업체에 예.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그래서 6조 원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는 기업이 이게 지금 10대 기업의 계열사들이 보는 혜택이 6조 원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혼자 1조 6천억 원의 이번 예. 법인세 이 할인 혜택을 본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인하. 거기다 또 최근에 기업 만나서 자 직원들 월급을 동결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이 모든 제안이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대책은 없고 듣는 기업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흐뭇한 얘기들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서민들 걱정을 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너무 이참에 기업 밀어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지만 이 상황을 나가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동떨어진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려운 예. 점이 있으면 그냥 고통의 공감이라도 해주신 모습 보여주시면 어떨까. 네, 뭐 저도 당연히 그런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핵심은 오히려 인사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문제는 당연히 뭐 있은 부분이고요. 아까 뭐 여가부 폐지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사실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큰 쟁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성분들의 비율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이걸 갈라치기다라고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인세 인하 같은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최근에 말씀하시는 3고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나름대로 법인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뭐 처방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처방들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내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검찰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저는 뭐 좀 과도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꽤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 진영만 바뀌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쓰는 건가? 라는 식으로 변질됐다라는 게 또 하나의 실망 요소가 아니었나 뭐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천하람 혁신위원 얘기할 때 저희 자료 그러면 옆에 화면 분할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계속 나왔거든요. 닮긴 닮았다. 느낌이 계속 늘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살집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저희 PD 있다가 좀 준비가 되면 천하람 혁신위원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오른쪽에 띄워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다음번에 스튜디오 우리 천하람 위원 들어오실 때 풀샷을 찍어서 비교를 하면 아주 잘 걸음머리를 예. 입장할 때. 특히나 뒷모습을 찍어주시면 노루각수 한번 해주시죠. 노루각수 일단 다 둘 거긴 한데 고개를 약간 갸웃갸웃 해보시면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전임 정권에는 과연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어떻냐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취임 7주차로 보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8%, 박근혜 전 대통령은 47.2%,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2%로 꽤 높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46.6%입니다.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지율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 이후에 나온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쭉 봤더니 한국갤럽이 과거부터 쭉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임 초인 1년차 첫 분기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29%, 다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71%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0%,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 박근혜 전 대통령은 42%, 문재인 전 대통령은 81%, 윤석열 현 대통령 1년차 1분기 평균은 아니고 아직 1분기가 다 안 됐기 때문에 6월 넷째 주 기준으로 갤럽 조사에서 47%입니다. 과거에는 기대들이 취임 초에 좀 더 높았지만 지금은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좀 낮은 모습도 보이고요. 저게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높고 그다음에 DJYS가 높고 그런 건 그 정권 교체 됐던 그 대통령의 취임이 우리 한국 현대사 내지는 민주주의 정치사에 상당히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촛불혁명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지지를 이제 바닥에 깔고 있었던 거고 YS 문민정부는 그 대한민국 그 독재를 뚫고 처음으로
민간 문민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DJ는 6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취임 초직이 낮은 이유는 아까 우리 천하람 위원하고도 대기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지지를 바꾸는 게. 그러니까 예. 보수 쪽 대통령에 취임하면 잘 지지가 옮겨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진보 쪽 대통령이 나오면 보수 쪽도 마음을 열고 좀 처음엔 지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선거 패배 이후에 정확한 평가를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당도 0.73%포인트 승리라는 것을 정확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예. 왜 넉넉하게 정권 교체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못 이겼는가. 그것도 약체라고 판단되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걸 대통령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 당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자기 평가 속에서 그럼 어떻게 5년 동안의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그런 평가를 냉정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가 잘 김민식 못해요. 교수님 말이 정확한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겼다. 국민의 뜻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아니라 예. 운이 좋아서 이겼다. 왜 이거밖에 못 이겼나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건 맞아요. 아. 근데 그걸 따지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걸 따지다 보면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조금 뭐 이제 그랬던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혁신위원이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3자에 맡겨가지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라고 하시죠. 네, 어디 뭐 예. 김성애 나중에 소장님 그걸 따졌기 때문에 네. 그걸 따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이준석 대표가 선거 막상 치러보니 윤핵관들 판단에는 큰 도움 안 됐다. 없이도 갈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버퍼도 있고 그러면 예. 할 거면 빨리 속전속결로 쳐내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다는 모르겠으나 윤핵관들의 선거 평가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번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승리한 이준석 대표, 젊은 대표, 그뭐 재주가 좋네 이런 평가와 상관없이 지금 쳐내도 상관없는 대표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윤리위 난리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네요. 네,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승리의 원흉이냐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본인이 그런 것, 얘기를 했죠. 본인이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당내에서도 갈리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니까. 예. 네, 뭐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대표 경찰 수사 나오기 전에 좀 급하게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초에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로는 앞서 이제 인사를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이 기용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리서치의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61%가 동의한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5% 정도였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최근 검찰의 권한이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의 권한 힘은 더 세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듭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 700명의 검사들, 중간 간부들을 인사를 단행했는데 역시 너무 친윤이다라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오영환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단 말고는 쓸만한 검사가 없습니까?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의 결과물은 역시나 윤심이었습니다. 검찰에서조차 권력의 핵심은 윤석열 사단이었습니다. 예, 윤석열 사단이 예를 들어 주요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의 각 부서장이 됐다. 이런 비판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문제는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시면서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당했다고 주장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검찰총장 인선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인사추천위원회죠. 구성 안 되어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700명이면 전체 검사가 2,300명인데 전체 검사의 3분의 1 인사를 했으니 앞으로 1년 동안 하려고 해도 누구 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제가 어제 인사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두 부분인데 일단 손준성 검사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하라고 넘겼는데 기소 무슨 기소라고 하면서 오히려 승진격으로 해서 우리가 너를 보장하마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송무부장 자리로 지금 옮겼죠.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으로 옮겼죠.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인사는 박현철 대검 대변인입니다. 예. 대변인은 검찰총장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내 입이 되어줄 사람을 초대해 와서 대신 이야기를 전하고 모든 이런 과정을 하는 건데 대통령 대변인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뽑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 대변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 대변인까지 임명했다는 것은 뽑지도 않은 검찰총장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넌 그냥 저 선생님께서는 앉아 계시다 나가시면 됩니다. 대변인은 제가 뽑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욕적이라서 이제 검찰총장 오는 분대로 괴로울 것이고 그냥 이대로 세간 얘기대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 겸 검찰총장이 딱 현실화되는 그림이 전 어제로 마침표 찍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니 뭐 이런 얘기야 검찰총장 임명되면 다 또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검찰 인사는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판 흔들리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원석 대검 차장도 이게 단순히 법무부 의견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의견도 굉장히 잘 전달했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원석 차장이잖아요. 이원석 차장이 법률상 이제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시고 이분도 그렇게 간단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단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민주당의 오영훈 대변인 얘기하시는 거는 윤석열 사단이 약진했다. 근데 윤석열 사단이 약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양쪽 진영에서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보통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서 당시에 주요 수사보직을 맡았었고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천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거를 다시 이제 주요 보직으로 모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정부, 저희 국민의힘 정부 양쪽에서 다 인정받고 또 강단 있고 중립성 있다라고 인정받은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준 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영훈 대변인 저런 말씀은 만약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 과거 저희 당의 예전 인사들을 처벌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씀이지만 과거의 선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검사장급 할 때는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나름 좀 탕평 인사 아니냐라는 평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특수부에 치중되지 않고 뭐 공안부에 있던 분들도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또 여성도 또 고검장으로 하나 올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검사장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뭔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때는 별로 그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뭐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난 상황에서 다시 이 전체 검사 인사를 하면서 결국은 알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예. 결국은 또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지금 한덕수 총리나 스타일이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 나랑 같이 일해보고 내가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들 위주로 항상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그 밑에 사람들이 또 자기랑 일해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중에 능력 있는 분들 당연히 승진하셔야죠. 하지만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비난들과 비판들이 그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뭔가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이유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일정 정도 국민 통합의 모습도 있는 건데 이런 인사 과정에서는 절대 통합하는 모습 없다. 내 사람 챙기기로만 간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어서 저는 뭐 이게 이제 부정적인 그 평가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검찰 인사 이제 어제 난 건 사실은 그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실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하루빨리 검찰총장 인사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검찰총장의 공석을 빨리 제대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건 이제 걱정되고 우려되는 바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그 이후에 좀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사단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권력 수사를 했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조치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한동훈 장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총장도 그랬고 적폐청산할 때는 잘한다고 막 승진시켜줬다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니까 조국 수사 이후부터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보훈의 인사라고 보기 뭐 그렇게만 한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권력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않는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발탁된 또 승진한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정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와서 정상화시켜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대들더니 윤석열한테는 대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을 검사들로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지난 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어떤 검찰상 이런 것들을 기대를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제가 또 같이 비판할 수 있을 것 김건희 같아요. 여사님 도이치모터스부터 수사하는지만 봐도 그렇죠. 충분히 알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싶습니다. 검찰의 독립이라는 게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얼만큼 칼을 댈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게 된다면 능력 있는 검사도 그런데 그건 증명할 일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지금 뭐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 다 한동훈 법무부장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이 이제 와도 허수아비다. 앞서 김성애 소장님 말씀처럼 본인 대변인도 본인이 못 뽑았다. 그래서 몇 분이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으신 얘기가 있으면. 금방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근데 뭐 공격결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시네요. 근데 이건 이제 단순히 꼭 그런 문제보다도 한동훈 장관의 기수가 일단 굉장히 낮아졌고요. 예, 27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꼭 검찰총장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 거부감 내지는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총장 제안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서초동에 소문처럼 돌긴 하는데 예. 뭐 저도 이게 자세히는 잘 법적으로 모르겠어요. 따지면요. 한동훈 검사는 옷을 벗었어요. 이제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됐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검사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상태인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예전에 하신 거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항상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었단 말이죠. 그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직이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 검사 선배로서의 도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수장을 세워놓지 않고 알을 쭉 채우는 형태로 해놓은 것.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사람이 거절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것이 없는 게 그 총장을 뽑아놓고 그분과 상의해서 검찰이 어떻게 독립할지를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준 것이 본인의 마땅한 임무였고 국민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검찰을 독립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로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처신은 뭐라고 말해도 전 변명이 안 될 거라고 예. 이른바 총장 패싱은 어쩔 수 없다. 좀 비판받을 만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경찰 얘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논란, 비판이 있었고요. 저희도 다뤘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치안 업무를 관장해서 지휘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2달이면 그 정도면 충분히 여론 수렴이 되고 이야기할 의견들은 다 나올 것 같아요. 더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의견이 나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5일에 저희가 확정된 입장을 발표하면 준비라든지 그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걸 거치면 또다시 한 달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8월 말 정도, 실제는 8월 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보겠습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는 건지 이거 국어입니다. 수식하는 말이 위하여 경찰청을 둔다는지
저 맥락으로 하면 그다음에 91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던 그 당시 입법 취지 따지면 경찰청을 강조한 거죠. 위하여는 경찰청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행안부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둔다는 의미니까 예.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상관과 부하 관계가 아니고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대등한 관계예요. 예. 부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경찰도 그 권한이 비례해지고 막중해졌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부하 관계가 아닌 게 맞습니다. 업무가 서로 다르고 독립해 줘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고 지금 그래서 경찰청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을 위해서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둔다는 이야기인데 그 경찰국을 둔다 하더라도 경찰청에 대한 기존의 통제 방식이 다 아는 것처럼 청와대의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민정수석실에서 좌지우지했던 비제도적인 통제였잖아요. 예.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 있긴 하지만 상임위원 한 분 정도만 상근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상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인사권, 예산심의권, 인사동의권 같은 추천 동의권이 다 있습니다. 근데 허수아비예요.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가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관행을 좀 법과 제도와 실제 관행을 좀 일치시키자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권한이 워낙 비대해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런 행안부에서 그런 지휘 감독 또는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는 좋다고 보고 그러나 저렇게 나와서 치안 업무까지 행안부 장관의 관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서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야당과 협의해서 그 행안부 장관 관장 업무 안에 반드시 치안 업무를 넣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업무 검찰 사무 업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도 검찰총장을 부하로 못 데리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법적 제도적인 그런 좀 일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찰청장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더라도 그건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지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도 명백하게 검찰의 지금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하듯이 행안부 안에서의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특히 수사에 관한 한 분명히 보장해 주는 것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문위원회는 지금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수사를 개입하라고. 아니 그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국이 수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 검찰국도 그 대신 예산 짤 때, 그다음에 인사를 협의할 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사하는 당국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결국은 독립성,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누구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정권으로부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권으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검찰이 검찰총장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다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정치적인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찰도 지금 뭐 김근식 교수님이 뭐 다 설명해 준 거 예. 100% 저도 동의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치안이라는 것을 예전에 이제 내무부에서 빼온 것 그래가지고 치안본부 없애고 이렇게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그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법 개정안 취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민 장관은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막 문구만 해석해가지고 법관처럼 또 막 이렇게 법률가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고 그리고 진짜 이런 데에서 고민하셨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아까 이제 그 국가경찰위원회 원래 그 기능을 그렇게 맡긴 거예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기능에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 그냥 뭐 논의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그냥 경찰국 뭐 지금 이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역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참 아쉬웠던 게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 검찰과 경찰이 자기네 어떤 그 좀 밥그릇 지키기의 어떤 타협안으로 처음 초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발표한 게 이제 조국 그때 예. 민정수석이 발표했던 거고 지금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 뭔지를 놓고 좀 더 많이 토론하고 더 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증 하나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얘기한 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사실 이른바 조국 수사, 조국 사태 수사부터 인사와 예산을 통해서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막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법적으로 인사와 예산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어서 당시 앞서 저희가 쭉 얘기했지만 이른바 수사를 제대로 하려던 검사들을 다 좌천 보냈잖아요. 그것은 지금 경찰국이 똑같이 한다면 역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죠.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총장을 부하 다루듯이 하면서 인사권을 배제해버리고 예. 인사 협의를 해야 되는 협의도 안 하고 손발을 다 잘랐잖아요. 그건 법무부 장관의 전횡이었던 거고 예. 검찰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국은 그것과 별개의 조직인 것이고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국장은 항상 검사 출신이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대검 검찰총장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국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법무부가 예. 검찰을 직접 그렇죠, 그렇죠. 관장하게 될 경우. 근데 그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럼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 것은 아닌가. 권고하는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조직이 있으나 예. 유명무실화되고 허수아비뿐이었고 청와대가 직접 통제하는 비제도적인 관행이었으니 이것을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처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협조체제를 만들고 그 대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과 싸우는 모습들은 그건 사람 대 사람이 가지는 정치적인 공방이었던 겁니다. 권한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은 제도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서 경찰국 때문에 경찰국이 있으면 둘이 싸우게 되고 없으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도는 다시 달리 봐야 되고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거나 수사에 개입해서 안 되고 경찰청장이 장관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서 또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회자로서 계속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한번 바꿔주세요. 수사 관련된 문제를 먼저 짚어보면 수사는 사실 국가수사본부로 지금 모이고 있죠. 예. 근데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이 현재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다음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뭐 법조라든지 예. 검사, 판사 등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국가수사 권력을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는지가 요 다음 시나리오에 나올 거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고요. 그거 못하게 할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국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한 거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국이 있었으면 이상민 장관이 10,000명의 경찰 인사를 경찰청장 안 뽑아놓고 지금 김창현 청장 나갔잖아요. 예, 벌써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했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해임 절차를 이 사표 수리 절차를 마치고 나서 오케이 그럼 오늘부터 인사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10,000명 인사를 이상민 장관이 다 갈아치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나갈 상황인 것이고 특히나 검사들은 다 좋아 옷 벗고 나가겠어 후배들이 내 길을 지켜주겠지라고 하면 변호사라도 하는데 지금 이 경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경찰 쪽에서는 사표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분들은 나가고 나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로 장악할 수 있는 힘이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안 그럴 것 같지만 2,300명 중에 700명의 인사를 하는 윤석열 정부가 13만 명 중에 10,000명 못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로 힘을 모아주는 것.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한 거예요. 예. 2017년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해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에 대한 제안까지 다 하고 안이 있었는데 요거 지금 아직 캐비넷에 잘 자고 있습니다. 요거 꺼내서 국회에서 논의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경찰국은 경찰국대로 그 행안부에서 경찰청과의 관계를 위해서 좀 만들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도 좀 병행할 수 있다고 딱 한 봅니다.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관계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후보군들 불러다 면접 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이미 이번에 그러니까 봤잖아요. 인사 참사가 난 것도 경찰국이 있었으면은 경찰청에서 올린 추천안이 행안부 장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기들이 추천안을 그냥 제가도 없이 발표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은 말씀을 반대로 경찰국이 있었으면 하시는데요. 거꾸로 될 선생님, 수밖에 정말 없는 죄송한데 거예요. 그 말씀 반대로 하셨는데 행정안전부가 준 자료로 경찰이 발표를 했지 경찰이 자체 자료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행정안전부도 인정하는 그 건데 행안부에서 내린 사람이 치안정책관이고 치안정책관이 경찰이 거기 현직에 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린 행안부에서 내렸다는 안이 애초에 경찰청장에 보낸 추천안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면 네, 행안부에다 물어볼 일인 거지. 거기 출신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럼 아니죠. 그야말로 그럼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네요. 법적으로도 예. 경찰청장이 추천해서 행안부 장관이 재청을 해가지고
경찰이 여기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임명하게 돼 돼 있습니다. 법무부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패싱됐었던 거예요. 그런 제도가 계속 명실상부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죽었던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자는 제도적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독립 또 경찰의 중립, 또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살려주는 것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최근에 경찰 고위관분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경찰국 이른바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지휘하는, 물론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 반대를 하면서도 우리가 자격증이 없어서 나가면 할 게 없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검찰의 수사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경찰은 말 그대로 독립성을 지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분 보장의 면에서도 예. 그렇고 이제 왼쪽 주머니에 사표를 품고 일하기 어려운 조직이거든요. 검찰은 나가면 이제 그렇죠. 사실 변호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변호사에서 때문에 돈 더 많이 벌죠. 훨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르기도 어려워요, 검사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칼춤 추고 그러셨을 때 민주당은 그걸 좋게 얘기해서 민주적 통제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검찰 장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다만 이 경찰국 논란에서 하나 빠져 있는 것은 뭐가 달라지느냐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경찰 인사권 막 얘기하셨는데, 경찰 인사권이 지금도 정치 권력에서 분리돼서 경찰이 자체적으로나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고 있었다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청와대가 하고 있었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경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권이 됐든. 근데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이라는 게 법에 있는 권한인데 지금까지 사문화돼 있었어요. 그럼 법에 있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쓰기 위해서 그걸 보좌할 수 있는 뭐 어떤 조직을 만들어주겠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요. 아까 치안이 뭐 행안부의 소관사무에 들어가냐 마냐 논란이 있지만 방금 김구식 교수 말씀하셨듯이 치안 정책관이라는 게 행안부에 있어요. 만약에 치안이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라면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치안 정책관이라는 거를 행안부 조직표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치안은 행안부의 업무예요. 그걸 대신에 직접 하지 않고 경찰이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서 하는 거고, 경찰에서 운용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이미 행안부 장관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안부한테 준다라는 것이지 경찰이 갖고 있던 권한을 뺏어가지고 행안부가 통제하겠다라는 논의가 아니에요. 이게 프레임이. 일단 뭐 양측 입장을 정리하면 과거에 청와대가 몰래 행사했던 경찰에 대한 통제 지휘를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하자. 아니다.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정권에 예속되지 않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 강화하는 게 맞다라는 양측 주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짧게. 그 예산권, 인사권이 이제 지금 법무부의 검찰국에 있듯이 똑같이 행안부에도 경찰국이 져서 예산권, 인사권을 갖자고 하잖아요. 근데 진작부터 검찰의 예산권을 독립시켜주자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외청은 외청으로서의 자기가 예산권을 갖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오히려 더 독립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그거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더 귀속시키자고 하는 거고, 인사권은 인사위원회라는 또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이제 또 그렇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는 놔두고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실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없애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제를 다뤄야 돼서 먼저 늘 하는 이 시간 때문에 늘 하죠. 지금 좀 늦어졌는데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댓글 유튜브에 좋은 댓글을 보내주시면 좋지 않으셔도 저희가 쭉 보고 같이 알만한 댓글들 공유하면서 그중에 2명을 뽑아서 영화 상품권 2장씩 2명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내신 댓글도 참조를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댓글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는 4분 오열 민주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될 정도로 지금 비판을 좀 받는데 민주당은 야당은 뭐 하냐가 이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당은 4분 오열로 잡았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러다 당 깨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말인데요.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대로 가서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표현을 그렇게 과하게 어떤 당의 분열이나 쪼개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은 이대로 가면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거에 깨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박영선 전 장관도 최근 한 포럼에서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걱정이 많다. 이재명 의원은 대선과 지선의 책임자로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짧게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분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없죠. 누가 나갑니까?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를 할 정도로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나간다는데 반대편에서 대선 주자로 2027년에 내가 반드시 정권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로 누구를 끌고 나갈 사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당의 걱정은 왜 하시는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저게 이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제 강력한 뭔가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저도 뭐 솔직히 민주당이 분당될 가능성은 없죠.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가능성은 없다. 그 분당의 가능성이 저도 없다고 보는데 저희 이야기 이제 김민석 의원의 말을 잘 새겨 들으면 분당이라고 쓰고 어떻게 읽는 거냐면 봉합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봉합은 안 된다. 네.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심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죠. 네, 그죠. 분당을 할 만한 기술적인 역량이 있는 분도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한 아이콘, 예, 분당 기술자. 국민의힘에 많이 계시죠. 아이, 왜 그러세요 또? 분당 기술자도 있습니까? 좀 아이, 처음 뭐. 들어봐서.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또. 국민의힘에 계세요. 아닙니다. 일산에 살지 않고 분당에 사시는 기술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뭐 누구 특정인을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규식 교수님은 옐로 카드. 저희 프로그램에 신선함과 배치되는 발언이 있을 때 저희가 옐로 카드를. 예, 아무튼 그렇게 노란 해서 이제 디지털입니다. 뭐 기술자도 부족하고 아이콘도 없고 하니까 분당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공천 학살을 하기 시작한다. 총선 임박해서 그때 되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뭐 국민의힘 하면 걱정 공천 없다. 혁신이고 민주당은 공천 학살이니까. 학살이라. 저희는 혁신할 거니까. 역시 혁신은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모두가 행복한 혁신은 앞부분에만 없습니다. 전제를 혁신과 학살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명분 있는 혁신. 그래. 네. 저희가 이제 명분 없는 분당 학살. 기술자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안 좋아요. 네. 기술자 뭔가 좀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분당 엔지니어 이렇게 얘기해서 괜찮네요. 네. 창당 영어를 전문가로 하시죠. 상당 창당 전문가. 전문가. 상당 전문가도 네.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 있긴 한데. 저도 있긴 한데요. 다 비슷한 분일 똑같은 거예요. 분을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에 이재명 의원이 트위터를 하나 올렸는데요.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 민주당의 제일 판단 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기사 하나를 링크하면서 김동연 당선인님을 지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 또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당권 도전은 당연히 할 거야. 전당대회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108번내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려는 마음은 굉장히 있을 텐데 주변에서 워낙 이분 저분 이렇게 또 나가지 말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분 얘기 듣다 보면 또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 예. 108번내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튼 근데 뭐 저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면은 뭐 당선은 뭐 확실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뭐 이재명 의원의 당권 출마는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돼서 그리고 당권 출마할 때 가장 그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바로 저 부분이에요. 개혁, 혁신. 이재명이 앞장서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제 그거 뭐냐면 기득권 타파거든요. 예. 아까 이제 공천 학살 이야기했습니다. 학살과 혁신은 사실은 같이 갈 수도 있고 종이 한 장 차이고 정말 그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아웃사이더의 정치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오랜 기득권과는 다른 변방에 있다가 성남시장 어렵사리 됐고 성남시장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다가 바로 대선 후보가 돼버리는 이런 식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아웃사이더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 자체로서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바람을 일으킨 건데 저는 그걸 내세워서 지금 계속 겨냥하고 있는 게 586 기득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주류에 대해서. 그래서 기득권 586 주류에 대해서 혁신하고
쫓아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마 그걸로 나오실 가능성이 근데 크다.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들이 출마를 말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혁신은 말이 좋아 혁신이고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대선 직전에 야밤에 의원총회까지 거치면서 정치개혁하겠다고 다 선언했는데 이게 사실상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 날리겠다는 얘기는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선 초과 금지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가지 조항들을 실제로 이재명 의원이 실천하면 그 당내에서 굉장히 희생자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라서 원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에게 꼭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또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다시 이런 글을 올리셨다는 것은 되게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표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때 정치개혁 선언하면서 그 한국 정치의 가장 문제점을 이제 승자독식 구조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꼭 한국 정치 뭐 여야의 관계가 아니라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당권을 잡고 뭐 진짜 뭐 공천 학살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의 정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다음 총선에 또 앞으로의 이제 그 당 운영에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이재명이 또 다음 당 대통령 후보로 커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오늘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고 하면서 특정 아이돌의 예를 들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근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죠. 는 사실은 본인과 전체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은 있는데요. 신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BTS다. 제가 오전에 한 아미 그러니까 BTS 팬클럽에 문의를 했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는 있지만 대답은 못 들었지만 그건 좀 과한 표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요즘 민주당 분들이 자의식 과잉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자꾸 뭐 BTS 또 얼마 전에는 뭐 최강욱 의원이 손흥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예. 약간 과하게 이 유명인들을 차용해가지고 비유들을 쓰시는데 그 팬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BTS 예를 들면서 쉬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이야기 하려고 했겠죠. 김민석 의원이 하려고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속보로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뭐 듣긴 했었는데 저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예. 이인영 의원이 죄송합니다. 이인영 의원이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4명을 불러서 조찬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건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혹시 예. 전 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인영 의원이 밥만 먹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97세대가 약진한다고 하는 것을 386한테 응원받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위 거기에 나가서 밥을 먹고 그럼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로 말하면 자네들이 나를 밀어내야 하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 구조 자체가 그건 알아서 그 다음 세대가 자신의 명분을 갖고 하는 일이지 윗선배들에게 응원을 받고 할 일은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해서요. 그래서 예. 저도 뭐 그 부분은 그냥 이미 거론되신 분들 불러서 밥 한번 먹고 전당대회 아무튼 당 수습 잘해보자 뭐 이런 그래서 얘기 이인영 의원이 했겠죠. 뭐 예전 원내대표였고 예. 만약 이재명 의원이 먹었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네. 이인영 의원을 절대 좀 다르게 보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댓글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요. 예, 좋은 댓글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오늘 좀 과하시네요, 선배님. 진짜. 빨간색. 빨간색도 있네. 빨간색 휴지통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눈부신 기땡님, 데드크로스는 본인 리스크가 가장 큰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고요. 주인님께서는 1년 동안 지켜보고 평가합시다. 겨우 한두 달에 뭘 평가하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찰 논란에 관해서 학자님, 검찰국도 있는데 경찰국은 왜 없냐? 경찰 부패하면 누가 관리하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패널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더니만님.
최이배님은 당대표 출마 안 하세요? 아, 안 한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안 한다고 다른 방송에서.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예. 다른 방송에. 영화 티켓 드리는 걸로 하시죠. 그다음에 그랜드 MJ 킴님. 김성애 소장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꼭 출마하십시오. 친구네요. 출마하십니까? 예. 아니 저는 민주당을 이끌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번에 실으려고요. 민주당을 이끌 비전은 없고 뒤에서 밀어줄 비전만 아직까지 있다. 아직 뭐 제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 능력은 아니라서 예. 뭐 능력이 안 됩니다. 두 분 다 당대표 안 나가시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오늘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헤드라인에 불출마 선언 좀 김성애 자막 손평지 PD님 자막 넣어주세요. 김성애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이번엔 안 나가겠다. 자막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깜도 안 돼 이렇게 넣어주시죠. 천하람 변호사님 관련 혁신위원님 관련해서 요거 제가 소개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 왜요? 예. 되냐고 한번 할게요. 예, 됩니다. 예. 예. 살 많이 찌셨어요. 국힘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분인데 조금 다이어트하면 핸섬할 텐데요. 아, 예. 요새 저희 당의 기본적인 당론이 약간 찌우는 겁니다. 저희 당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정부 취임한 지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래도 된다는 거. 예. 지금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천하람 혁신위원회 말이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김근식 교수님 염색하시면 젊어 보일 것 같습니다. 동안이라 일부러 늙어 보이려 염색 안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흰머리 세 가닥만 남겨놓고 염색하세요. 내 가닥을 이야기해요. 예. 맞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연배가 꽤 있으십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워낙 젊게 사시고 앞서 이제 분당 요거는 좀 평소 사시는 모습과 다르긴 한데 세월이 묻어나오는. 예, 묻어나오는 거였죠. 네. 아재 개그라고 봐야죠. 예,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임현진님 썰전 라이브를 쳐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박성태를 쳤네요. 나중에 개그맨으로도 나와주세요. 이제 얼굴만 봐도 웃겨요. 최고의 찬사입니다. 야, 진짜 성공하셨습니다. 저보고 웃기다는 사람이 꽤 있긴 합니다. 노리고 봐도 하시는 거 웃겨요. 아닙니까? 예? 노리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 거울 보면 웃겨요. 예. 알겠습니다. 곰땅님, GOMTTANG님이십니다. 썰전 라이브 보면서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 듣고 중간중간 일산 분당 개그도 듣고 즐겁습니다. 더 길게 방송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었습니다. 이분 일단 한 분 영화 상품권 드리고요. 김폴님, 항상 썰전에 출연하시는 패널분들은 인품을 갖추신 분들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토론에 썰을 즐깁니다. 뒤에 좀 길게 더 쓰셨는데 저희가 긴 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분 역시 영화 상품권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썰픽 보시죠. 월북 번복의 대통령실 개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는데요.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리 보시죠.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 3일차인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4년 9개월 만인데요.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르고 추가 제재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회담 후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서 3분가량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오늘 썰픽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 가서 있는데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저건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인데요.
영상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만찬 장면입니다. 악수를 이렇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악수를 딱 하고는 바로 눈길을 돌렸어요. 네. 그리고 노루각수다 바이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잠깐 뭐 저는 정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잘못했- 예, 예의가 아니죠. 상대방하고 아이 컨택을 했으면 그렇지. 최소한 인사는 건넨 다음에 옮겨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옮겨간 것도 잘못한 일이고요. 그다음 언론의 행태도 저는 정말 우습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저게 그래서 또 윤 대통령과 첫 악수를 했다 이렇게 기사들을 내던데 그것도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좀 넓혀서 보면요. 저쪽 만찬장 옆에서 마크롱 대통령 등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사진 찍는 예. 장소로 이동했을 경우에 딱 나온 사진인데 예, 저걸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건 좀 전 무리라고 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고요. 이거는 진짜 외교적으로 좀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는 식의 얘기들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든 정상과 악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와서 동선에 맞게 그냥 이제 악수를 한 거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만나본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도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불가리아 대통령이랑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 비판받을 만한 일인데 김문식 교수님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스. 과거에 예. 노룩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의가 없고 약간 어떻게 보면 신의를 보이지 못하는 건데 과거에 저희가 사진 몇 장을 모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영상인데요. 이게 노룩패스 그 유명했던 노룩패스죠. 진짜 유명했죠. 김무성 당시 대표가 저 영상 하나로 비판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노룩하면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대선 후보에서 사실은 그렇죠. 그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가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2020년에 이 노룩 악수를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경선 토론 나갔다가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안 예. 보고 저렇게 악수했다가 사람을 무시하는 거냐 비판을 들었고요. 대놓고 난 무시했다라는 영상도 있긴 있는데 그게 누구 뭐냐면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배현진 최고위원과 악수를 하는데 역시 예 노룩 악수다 해서 역시 논란이 됐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 뒤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앞뒤가 다른 사람과는 뭐 얘기 강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룩은 피해야 된다라는 격언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격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썰전 라이브에서도 토론할 때 항상 눈을 보고 우리 하길 아이 바랍니다. 컨택하고. 예, 아이 컨택. 우리 손 한번 잡으시죠. 아이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게 한번 룩하고 룩하게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TCN 뭐하죠? 라이브. TCN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꿉꿉한 장마철에도 계속됩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급기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좀 챙기라고 했더니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 활동인지. 자, 필리핀서 권성동 찾기. 알래스카에서 김상덕 씨 찾기랑 좀 비슷하죠. 무한도전 생각이 나네요. 자,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경축 사절로 출국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국회가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는 원래 예정돼 있던 해외 출장 일정도 좀 취소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좀 그 반대 상황이라 이례적이라는 거죠. 자, 가깝게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른바 그 검수완박 그 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원래 미국에 출장을 가기로 했던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보류한 뒤에 여야를 불러서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고, 물론 이제 이 합의문은 이후에 국민의힘 측에서 뭐 파기를 해서 없던 일은 됐지만 어쨌든 국회의장이 상당히 역할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평시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국회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당시에 이 이른바 검수완박 시절에 그 해외 출장을 보류하고 물꼬를 터준 이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높이 평가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 박병석 의장의 해외 선방을 보류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타협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권성동 당시 지금도 그렇죠.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필리핀에 가 있는 거는 이번 관련된 이 국회 원구성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해외 출장을 가야만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뭐 추측한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뭐 국회 협상을 못한 것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전에 잡혀 있었던 일정이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거는 3주 전의 일이고 이미 일주일 전에 일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어제 출국하기 전에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특사 일정을 밝힌 게 언제냐? 지난 2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 출국하기 불과 4일 전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거죠. 물론 찾아보니까 한 22일쯤에 한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6일 정도밖에 안 되고, 자, 3주 전부터 협의가 됐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와 여당 사이의 협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잘 몰랐고 또 뭐 야당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이때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국회 상황을 정리해보면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못 내놓는다 버티다가 최근 내주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공이 여당으로 넘어가 있는 셈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못 받겠다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뭐 협상 카드를 하나 던졌는데 여당이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어요. 자, 지금 당장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대표가 없는데 누구랑 협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랄까요, 뭐 홍철 없는 홍철팀 아니냐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꽉 막힌 대표는 처음이다.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자, 필리핀에 간 거는 민생 뺑소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발했고, 자, 무엇보다도 그 여야를 넘나들면서 원내대표를 여러 번 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법사위원장 내놨으면은 야당이 요구하는 건 줘야죠. 안 주고 다 내놔라, 굴복해라. 그러면서 국회에 안 연다? 또 단독이라도 수집해서 의장단 선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의회 독재다? 그럼 뭐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자, 반면에 당사자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자신 SNS에 바로 오늘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기로 한 건 이미 작년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이거를 양보라고 민주당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인데 민주당이 혼자 해놓고 왜 그 뒤처리는 여야가 같이 하자면서 조건을 붙이느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소통이 하고 있는 거죠. 아,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당사자 중 한 명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외 출장을 가니까 이걸 놓고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이 나올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뭐 모르진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야권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왜 굳이 마닐라를 갔느냐? 자, 국회 우회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그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국회를 우회하는 게 나쁠 게 없다. 자, 왜 그러냐? 지금 국회가 열리면 거대 야당이 집중적으로 견제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견제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인사들 논란이 있었죠.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이게 평소 같으면 법사위나 행안위를 열어가지고 장관들을 불러서 지금 따질 사안인데 상임위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마침 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 요청 시한이 오늘입니다.
상임위 구성이 안 돼서 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서 이렇게 만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특사를 간 속내를 보면 뭐 인사청문회도 물 건너가는 꽃놀이패 여행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이제 야권의 시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상 국회 입법부가 멈추면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인사검증도 피할 수 있고 또 정부 부처 활동에 대해서 견제를 받지 않으니 오히려 편하다, 나쁠 게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국회가 멈춰 있을수록. 자,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학습 효과, 바로 그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보셨죠. 4월 달에 야당과 합의를 한 뒤에 상당히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윤핵관으로서의 그 맏형이었지만 맏형 역할을 못하고 리더십에 타격이 있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뉴스설계에서도 뭐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당시에는 이제 여당 원내대표로서 뭔가 협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앞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강경하게 강대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입장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긴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핵심은 빨리 국회를 열어서 좀 처리를 하는 건데 협상보다는 지금 힘겨루기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키워드를 좀 볼 텐데요. 자, 필리핀에서 권성동 찾기라고 잡아봤습니다. 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한 옛날 영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받는 건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장마의 열대어에 국민들의 불쾌 지수가 높은 상황입니다. 국회에 좀 시원한 해법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협상이 필요해 보이죠?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전화로 연결할 텐데요. 요즘 스페인에서 뉴스의 초점이 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운영자 회장입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스페인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같이 가서 있는데 혹시 따로 김건희 여사가 소식을 전합니까? 강신업 변호사님에게?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따로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고요. 예. 과거에 이제 경호견하고 같이 예. 찍은 사진, 프로필 촬영 사진, 그리고 열린음악회에 참가했을 때의 사진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고요. 예. 그건 이제 건희사랑 그 팬클럽에 올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경호견을 쓰다듬는 사진. 이거는 그러니까 따로 다른 홍보팀이나 이쪽에서 찍은 건 아니고 홍보팀이나 이쪽에서 찍은 건 아니고 아무튼 가까운 측근이 찍어서 강신업 변호사님에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해준 사진들인가요? 그 사적으로 찍은 이제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 공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저에게 전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은 아니고 측에서 전해주신 거군요. 직접 전하신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직접 전한 것도 네,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에서 이런 사진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는 건가요? 우편으로 보내진 않을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적은 없고요. 예. 이제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많은 요청 또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팬클럽이다 보니까 여사님의 어떤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 아닌 그야말로 사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 팬클럽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을 보내면서 따로 말씀을 붙인 것은 없습니다. 사진을 그냥 보내면 강신업 변호사님이 이거는 우리 팬클럽 사람들이 회원들이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팬클럽에 올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예,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4,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제가 장애인 예술단체, 예. 무용단체인데 여기서 법률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사님은 예술 감독을 하셨고요. 아, 예. 그리고 금전적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 단체가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변호사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음악 하시는 분, 미술 하시는 분 이런 여러 예술가들이 들어와 계시죠. 또 변호사도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조직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예술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때 알게 되셨고 그러면 그 뒤에 계속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시다가 마침 김건희 여사의 부군인 윤석열 당시 총장이 뒤에는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그 뒤에 따로 연락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이제 검사셨죠. 예.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검사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장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저는 변호사고 그리고 윤석열 검사님은 또 검찰에 계시기 때문에 예. 또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아, 예. 거기에서 이제 만남이 있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또 예술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가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관계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부터 예.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제가 팬클럽을 만들고 회장을 하겠습니다. 팬클럽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내비치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팬클럽은 제가 먼저 예. 윤석열과 강신업이라고 하는 윤석열 응원 팬클럽을 만들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윤석열 응원 광장이라고 하는 팬클럽도 공동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또 뒤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응원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마타도어도 당하고 흑색선전도 당하고 고통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도와야만 윤석열 전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인이고 변호사인데 이렇게 고통받는 김건희 여사를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나마 팬클럽을 만들어서 응원하고 지지해 준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팬클럽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최근 강신업 변호사님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목단체면 목적에 맞게 조용히 제할 일을 하라. 그리고 어젯밤 인터뷰에서는 좀 더 강하게 좀 방송에 소개하기도 좀 그런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 변호사님은 정치적 결사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김용태 의원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를 가짜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일단 듣보잡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한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듣보잡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 예. 저를 가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친목단체라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친목단체와 정치적 결사체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예. 최고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김건희 팬클럽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모임 갖고 그야말로 뭐 동호회 또는 뭐 오락, 여흥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친목단체인데요. 예.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건희사랑은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단체이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 나아가 국민의힘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지지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사체. 정치적 성격의 결사체. 예. 가로 열고 정치 팬클럽 가로 닫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정치적 성격의 결사체라는 말을 갑자기 정치 결사체, 정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마치 이 팬클럽이 정당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 결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팩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저를 비판했을 때 예의를 갖춰서 정중히 비판을 했고 그때 오늘까지만 예의를 갖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의 라이브 여기 나가서 저를 가짜anta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지금 많은 패친들이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예. 상당히 유감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을 팔아서 썩은 정치를 하며 나부대는 이런 어떤
구상 유치 정치 건달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용태 최고위원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서 강신업 변호사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다시 한번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같이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희사랑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얘기해 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